드리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대선 후에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기울어가는 세월호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한상진 명예교수가 얘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이미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하다. 네.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다. 예. 가라앉는 배를 떠나서 새로운 배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문재인 의원이 자기 당권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문 의원은 항상 당과 일체감을 갖지 못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이 뭔가 잘못됐다고 늘 거리감을 두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상진 교수, 지난번에도 문재인 의원 정계 은퇴를 제기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수님이신데, 뭔가 야당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한상진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베이징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징 거기서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한 이후에 네. 매년 가을 학기를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소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언제 들어오십니까? 내년 1월쯤 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현지에서도 한국 소식은 계속 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하실 텐데 요즘 야당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새정치연합 이게 정상적 운영이 힘든 가라앉은 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월호 같다 이렇게 비유도 하셨는데 야당의 위기 수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현재 상황을 네. 파국 봅니다. 파국, 카타스트로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파국, 카타스트로피. 네, 파국. 예. 근데 이 상황은 잘하면은 희망으로 갈 수 있고, 네. 또 잘못하면 정말 무너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게 현상을 타파하면은 희망으로 갈 거고요. 예. 그냥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미봉책으로 가면은 이제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그런 두 가지 질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지금 새정치연합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기울긴 했는데 여기서 더 네. 기울어지면 그대로 자초할 수 있고 다시 평형수를 찾으면 다시 살아날 수 네. 있는 아주 변곡점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거기에는 네. 꼭 야당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여당의 어떤 무책임성 또는 청와대의 무정견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으로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은 네. 자기 발전을 못 쓰니까 철저하게 오늘날과 같이 야당이 비참하게 몰락하고 국민 지지가 사정없이 떨어지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눈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걸 네. 지금 야당이 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잠시 전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각 계파의 수장들 다 모아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했는데도 이 새정치연합의 앞길이 밝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대위가 크게 봐서 저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기다 비대위니까. 네.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봉합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네. 내년 1월 전당대회를 무난히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을 다리를 놓고 이제 준비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현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에는 이제 당을 소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상이죠. 비대위죠, 이게. 네. 그런 어떠한 정면 돌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네.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후자가 네.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 지도부는 좀 전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보면 네. 성품도 좋고 균형 감각은 있고 하지만 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네. 어찌됐든 관리해서 문제가 없이 임무가 수행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근데 그렇게 현상 유지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이미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상을 타파하는 어떤 새로운 당을 소생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네. 그 비대위원을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네. 이 당을 소생시킬 수 있는 어떤 인재를 말이죠. 당 안에서 이렇게 찾아서 모셔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요, 예컨대 김부겸 그 전 의원이 네. 적절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을 3고 처리가 아니라 10호 처리를 해서라도 모셔와가지고 일을 네. 하면 좋은데, 단순히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예컨대 책임 윤리와 소통 특위,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정권을 주고 말이죠. 예.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고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왜 국민 지지율 관점에서 오늘날 쪼그라들고 형편없이 됐는가? 네. 이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밝히고 그래서 그 당내에 공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수행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게 제 표현에 의하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를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김부겸 전 의원은 네. 그분의 성품이나 사유 방식이나 또는 정치적 행동 이런 걸 놓고 볼 적에 네. 또 원회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역할을 저는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에는 네. 네. 말씀 주시죠. 죄송한데.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네, 말씀하세요. 지금 비대위에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2% 차이로 석패한 문재인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신 적도 있었는데 문재인 의원의 역할 좀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제가 정계 은퇴를 주장했던 당시에는 네. 안철수 이제 당시 공동대표가 출범하는 상황이니까 네. 안철수 공동대표라고 하는 새로운 틀과 트레이드마크로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다시 결속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도 1순을 하고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은 문재인 의원이 그걸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주면 그게 물론 양보 뜻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의원에게 크게 정치적 자산을 비축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이죠.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당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의원이 최대 개파 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가 당 간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문 의원이 행동했던 방식대로 말하자면은
당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처신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개파의 수장으로서의 행동이 아니고 당의 대표로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잘 보여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그분에게도 큰 위기를 자촉하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하면서 흔들리는 배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직업적 당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에 평형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당내 어떤 세력들을 좀 비판을 하고 이른바 뭐랄까 각 개파의 어떤 당권 투쟁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런 당권 투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 예,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네. 그리고 또 박영선 전 대표의 마음인들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네.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네. 그 문학적인 표현 속에 결국은 당권 투쟁이 너무 가열되고 그것이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요. 당권 투쟁이 현상적인 진단으로서는 옳은 진단입니다만은 오늘날 새정치민주연합에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당권 투쟁 때문에 온다는 진단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당권 투쟁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당 안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냐고 책임 윤리가 고갈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전혀 소통이 안 된, 소통이 꽉 막힌 상태에서 서로 간에 배타적인 당권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의 진정한 근원은 네. 국회의원 안에, 개파 안에 또는 국민과 민주당 안에 또는 당원과 민주당 안에 이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만일 제대로 되면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를 지지했던 분들이 내뱉었던 그런 쓴소리도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소통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이것이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저 전화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빨리 지금 가라앉는 배에서, 가라앉을 수 있는 배에서, 새로운 배로 지금 갈아타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 배를 잘 세워서, 다시 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 잘 세워야죠. 당연하죠. 잘 세워야지 되는데, 잘 네. 세워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잘 세우려고 하면,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조치. 당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제 뭘까요? 생각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부겸 전 의원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네. 정말 아주 전권을 주고 책임윤리 소통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국민 대중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의 작동이 돼야지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원외 고위층 인사들 이제 연계되는 인터넷 소통망은 금방 가동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직자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소통하는 것도 금방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당원의 소통망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언제든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론활동, 민주당을 새정치연합을 소생시킬 수 있는 활동이 소수의 어떤 강경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네. 이게 침묵하는 다수의 당원, 침묵하는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그리고 이 특위를 예컨대 김부겸 의원 같으신 분이 정말 정권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시선은 그리 갈 것이고 이런 네. 흐름을 따라서 민주당이 소생할 수 있는 기운이 올라올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중요한 네.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교수님, 베이징에 계신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야당이 어떻게 해야 설 수 있는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한상진 교수 좀 길게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월의 비교를 하셨는데, 글쎄요, 새정치 쪽이 그만한 복원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있게 들렸는데요. 네. 새정치가 이대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갈등 봉합, 현상 유지로 갈 것이냐.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당을 소생시키는 길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 두 가지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문제가 사실 핵심이에요. 지금 현 체제로 본다 그러면 현상 유지에 대한 체제거든요. 개파 간의 네. 관리를 잘해서 일종의 그 개파 간의 고루 안배를 통해서 좀 말씀 없이 가겠다. 이건데 이 부분을 보면요. 그냥 내년도 정치 일정을 이래 보면 당권 같은 경우에 내년 3월인가요? 당권이 3월이 있죠. 3월에 당권 그 과정 동안 새정치는 지속적인 정치적 이벤트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세월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야성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종류로 갈 것이고 또 반대로 내년 3월 되면은 정부의 어떤 경제 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야당으로서의 현상 유지는 될 거다. 이래 네. 보는데 문제는 총선에 대한 공천권 가지고 또 한 번 파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야당 현상 유지가 아니고 뭔가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한상규 교수께서는 이제 인재에 대한 부분. 네. 그렇죠. 인재에 대한 부분,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까. 김부겸 전 네. 의원에게 전권을 줘서. 정권을 줘라. 그러니까 전권을 주라는 얘기는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직접 맡아라 그런 뜻인가요? 네, 지금 한상진 명예교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요, 이 비대위 구성이 대단히 잘못됐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항해를 하는 게 힘들 만큼 기울어진 상태인데 이 배를 운영하는 조타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개파 수장이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믿고 가다가는 세월호처럼 자, 우리 믿고 선실 안에 그대로 있으라 이런 방송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함께 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서로 선장 같은 지도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센 이상한 발언이죠. 상황이니까 네.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혁신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개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혁신 비대위에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는 현역 의원들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에 비대위 1기 체제 때 바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대선평가위원장으로 삼고 처리해서 영입한 분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물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바로 이 친노무현계의 편협성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중도를 끌어안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대선평가 보고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친노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폐기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어떤 그 점에 대한 아쉬움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우리 변 변호사는 예.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인 문제는 개파 갈등을 들 수 있을 네. 것이고, 또 한 가지로 되살아난 친노 패권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그렇죠. 네. 예. 아마 이제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거기서 또 친노계가 또 만약에 원내대표 자리를 갖게 된다면 개파 갈등이 또 극에 달할 것이고, 네. 만약 거기서 합의 추대 내지는 중도 이종걸 의원 같은 중도파 의원께서 받게 된다면 이게 조금 더 갈등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 경선을 한번 1차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추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원내대표를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일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점에 바로 당내에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침몰 위기에 마치 세월호 같은 분위기인데 네. 이 배에서 서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4명이 후보 등록을 해서 경선을 한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후보를 누구로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 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4명이 입후보는 했습니다만 주승용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사퇴하겠다. 이미 이렇게 밝혔고요. 네. 하여튼 9일 원내대표 경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 추대로 가야 당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우리 논의가 시작을 임 변호사께서는 아까 한상진 교수님 말씀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이제 거의 당대표가 이대로 가면 당대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모습, 그런 모습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큰 개파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친노계의 거의 이제
그 우두머리신데 네. 그분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처럼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냥 색깔이 그냥 딱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강경 노선을 그러니까 친노, 예, 이런 그 노선으로 색깔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중도 온고파 분들이 글쎄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한상진 교수의 그 세월호 새정치연합의 세월에 빗댄 여러 가지 표현이 파장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한번 새정치연합의 상황, 야당의 진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